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외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막혀있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4년 전 시민군이 저항했던 도청 내부 공간을 어떻게 재현할지를 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의견 수렴이 한창입니다. 옛 전남도청은 내년 초 내부 공사에 들어가 10월에 공개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수 유출로 입주민들이 몇 배 비싼 하수도 요금을 1년 동안 물어왔는데 국민권익위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에 직장에 있는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지만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 인공지능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 외 지역들도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시의 핵심 정책은 아직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양재동에 국가 인공지능 연구 거점을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연구 공간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에 2028년까지 약 9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인근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위한 주거 공간 등을 갖춘 인공지능 서울 테크시티가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30년 조성됩니다. 국가 AI 거점이 탄생하는데 그 연구 성과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될 거라고 본다면 경기도는 첨단 기업들이 몰린 판교에 인공지능 시티를 만듭니다. 의료 분야 등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개발 공간이 현재 대구와 광주, 원주에 있는데 이제 경기 지역에도 생기는 겁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업해 실무 인재도 키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대한민국 경쟁력에 기여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앞글자를 딴 ABB 정책에 집중 지원하고 2조 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유력 후보지로도 거론됩니다. 각종 연구원이 포진한 포항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인공지능 가속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AI 가속기나 AI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밑바닥을 깔아줘야 그런 산업들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과제 1,800여 건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수는 2,300여 곳으로 이 중 광주에 있는 기업은 100여 곳입니다. 4.5%인데요. 최근 130여 곳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직접단지 사업 1단계인 실증 창업동 공사는 지연됐고 2단계 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공지능 산업이 포진해 있는 데다 지역마다 국책사업 등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광주시의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 보이면서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는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 찬 기온이 몰려오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 2도 안팎으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가을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건공사가 한창인 옛 전남도청이 44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건물 외형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5.18 당시 내부를 재현하는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당시 치열했던 시민군들의 저항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옛 전남도청. 40년이 지난 2020년에야 이곳에 날아들었던 총탄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청 건물 곳곳에 남겨진 탄은 의심 흔적 535개 중 감마선 감정을 통해 발견된 탄두는 모두 15개. 전일 빌딩 위에도 저희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나 발굴된 탄두가 전시되는 건 아마 국내 유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문체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이 탄두들을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격을 겨눴던 국가폭력의 생생한 증거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5.18을 겪었던 광주 시민 200여 명의 구술 기록과 증언 영상들을 도청 공간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5.18의 상징이자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44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세부 계획들입니다. 옛 전남도청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저희는 킬러 컨텐츠고 그 5.18 운동 자체가 세계사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전시 컨텐츠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5.18의 진실을 제대로 고증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추진단은 도청 본관 3층 상황실과 도청 회의실 지하 1층에 시민군의 무기 사용 서사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계엄군의 압도적 화력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의연하게 맞섰던 당시 시민군의 현실을 제대로 비교해 보여줄 수 있냐는 비판이 자문단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시민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양비론 쪽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또 그걸 그대로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추진단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전남도청 내부와 관련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콘텐츠 구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옛 전남도청은 내년 10월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투쟁했던 일인 만큼 실시 설계를 마칠 때까지 더 섬세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목포 종합경기장을 통해 목포시의 체육시설 운영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대책 없는 체육시설 관리, 이번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곰팡이 논란 이후 임시 휴장 중인 목포 실내 수영장. 다음 달 다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지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최소 수심이 135cm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깊어진 수심 탓에 13세 이하, 즉 초등학생들과 키 150cm 미만의 어린이들은 실내 수영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애들 발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어린이들이 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죠. 당초 25cm 높이의 수위 조절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린이들도 이용했던 목포 실내 수영장. 전국체전을 위해 기존 수영장 바닥과 다른 소재로 개보수 공사를 한 탓에 보유 중인 수위 조절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좋겠죠. 있어야지 그 어린이들도 어려서 그 방학 때라든가 막 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나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도 3에서 4개월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 사설 수영장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며 일단 부주산 수영장의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빨리 해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수영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논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목포 실내 수영장.
전국체전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시민들은 간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구민들에게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인지 물으면 아니라고 답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에서 팀을 이뤄 게임을 하던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자신의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지난 9월 19일 B씨의 광주 자택을 찾아가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가 매달 1,000만 원의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수 800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하수들은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파트로 청구되는 하수도 요금만 매달 1,000만 원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 ENC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지하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1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는 지하수를 하수 처리장 대신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와 분리돼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당사자들이 동의했고 서로 비용을 일정 부분 내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이곳 서방천까지 새로운 배수관을 만들어 지하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사를 맡고 포스코 ENC가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억 원이 넘는 하수도 요금을 냈던 아파트 주민들도 요금을 환불받는 대신 공사 비용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붙였는데 93.8%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 유출 지하수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전에 미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한번 개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여수밤바다 낭만포차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시도하면서 내년 3월에 새롭게 문을 여는 구기 낭만포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현재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컨테이너 고정식으로 1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종포해양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점포로 시작했지만 2019년부터 지금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고정식 점포에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설치돼 운영자들의 편의와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주택가와 멀어져 교통, 소음 민원이 감소했고 테이블 개수를 제한해 인근 상가와의 갈등도 줄였습니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낭만포차가 이제는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 가치가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해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고심하고 있고 끊임없이 시설과 환경 개선도 추진해왔습니다. 포차는 냉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용자 및 그 운영자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난방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냉난방 설치를 하더라도 천막 틈새로 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서는 구기 운영자와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매년 18명의 포차 운영자를 새로 모집하는 과정도 서류 평가는 물론 조리 과정과 음식 맛, 대중성, 가격 적정성 등 음식 품평에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현장 지도 점검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시로 이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사회공헌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야간 시간대 침체됐던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찬 지역으로 바뀐 만큼 낭만포차를 지역을 알리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내년에 그 낭만포차 광장 내에 그 섬 박람회 상징물인 다솜이 조형물로 성취를 해서 이제 박람회 홍보도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야간 특화 관광 상품인 낭만포차가 해마다 진화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던 광주의 한 도축업체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양산동의 한 도축업체가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돼지 부산물 처리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최근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부산물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은행이 창립 56주년을 기념식을 열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초우량 100년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지역민들 덕분에 많은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업무 중에 병원을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돌봄센터가 울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부쩍 분주해진 소아과. 자녀를 품에 안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를 리 없지만 아이가 아플 때 더 곤란한 건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엄마가 쉬거나 아빠가 쉬거나 둘 중에 한 명 쉬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멀리 계시는 뭐 이제 처갓집에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주고 돌봐주는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지정해준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진료를 함께 봐주는 겁니다. 진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돌봄센터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동구가 2억 4천만 원을 들여 만든 돌봄 공간인데 아픈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병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과 함께 전문 간호사도 함께 있어 아픈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또 복약 지도도 하고 6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동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사업 시행 초기이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명이라는 점입니다. 동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대상자와 수용 인원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달 주택 미분양 현황을 공개하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이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미분양 물량이 공식 통계보다 2~3배는 많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대전시 주택 미분양 물량은 2천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7월부터 석 달 연속 200에서 500여 가구씩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대전 미분양 물량은 4,200여 가구, 정부 발표보다 50% 이상 1,500가구가량 더 많습니다. 두 자료의 수치상 큰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국토부 자료는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취합해 전달합니다. 저희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또 아니다 보니까 각각 사업 주체가 보내는 자료를 가지고 구청 녀석이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허그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택 분양 보증을 기반으로 미분양 현황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보증을 섰으니까 분양률이 얼마인지, 입주 예정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분양자들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업계에선 대전시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시가 발표한 통계보다 2~3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회사 보유분으로 돌리거나 떴다방 등이 계약금만 넣고 명의 이전을 유도하는 식으로 숨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통계의 피해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들이 잘못하면 현혹될 수가 있는 부분도 좀 있죠. 왜냐하면 다 완판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대전시는 건설사 등이 요청하면 미분양 세부 내역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 업체가 미분양 물량을 줄여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깜깜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분양 대책은 물론 금융, 세제 지원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정책 수립 의지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같은 반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신고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와 함께 접수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사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교사와 같은 반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투서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이 보통의 사제관계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혹을 제기한 익명 제보자는 성적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투서 내용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담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적 접촉 가능성을 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심이 가서 경찰서와 교육청에 보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에서 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당 교사와 학생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교육부에도 이들과 관련된 성적 조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교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복합 쇼핑몰 등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광주연구원,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모여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단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래 청사진 등을 살펴봤습니다. 포럼에서는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와 공간 구조, 주거 등 다양한 도시 문제 정책에서 발굴된 추진 방향을 광주시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한 2024 최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은퇴선수협회는 정규 시즌에서 3할 4푼 7리의 타율과 38홈런 40도루, 143득점 등을 기록한 김도영 선수를 2024 최고의 선수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은퇴선수의 날에 개최될 예정인데 김도영 선수는 올해 정규 시즌 MVP와 골든글러브 수상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3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도 현재 기온 2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는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